오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영수회담 이후 모처럼 만들어진 협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다시 깨져버렸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으로 다시 등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편두통을 치매와 사지마비, 급성 정신병에 버금가는 질환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선 두통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휴진을 하는 대형 병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앞서 그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서울병원 여기가 빅5 병원 중에 3곳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고려대 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 그럼 여기는 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지난달 30일에 개별적으로 하루 휴진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예고됐던 게 금요일인 오늘이었는데 서울 아산병원 또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췄습니다. 먼저 울산대 의대 산하,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이 포함이 되는데요. 응급 중증 환자는 진료를 하고 다만 이제 외래 진료 그리고 수술들을 이제 휴진을 한다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줄 1회 휴진에 들어갔고요. 서울 성모병원도 오늘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을 중단을 하는데 여기는 그 원칙적으로 금요일을 쉰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건 좀 개별적으로 교수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요일에 또 휴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놨고요. 다음으로 삼성서울병원도 특정 요일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했을 경우 자신의 그런 자율적으로 진료를 또 변경을 하고 수술이 없는 날에는 하루 쉬는 방식으로 가기로 했고요. 지금 이렇게 대형 병원들 휴진이 잇따라 속속 늘어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도 고양 국립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일선 병원 대비를 점검하고 암병동 환자들을 만나서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법원에 내년도 의대 정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얘기냐면 네. 앞서 의대생들이 소송을 냈었죠. 복지부 장관 이렇게 상대로 해서 증원이 이거는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 얼마 전에 재판부가 그럼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해라. 네.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정원을 확정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의 법무공단이 서울고등법원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고 모집 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법령상 절차가 분명히 있고 또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심의는 이달 말쯤에 확정이 될 거고 그럼 재판부의 결정 시기 이후가 될 것이고 지금 당장 딱 완전히 확정이라고 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의대생 측은 정부가 재판부의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 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를 취재하고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이렇게 딱 박아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까지는 제출되진 않았고요. 그럼 이제
이로써 그럼 의대 정원에서 사법 변수가 등장하는 건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앞서 얘기를 했던 거는 정부에 이게 2,000명 증원이라는 게 어떤 절차 거쳐서 어떻게 언제 확정이 되는지, 숫자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관련한 회의 자료가 있는 건지, 또 그러면 앞으로 늘렸을 때 인적 그런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건지, 시설 강의실 같은 거는 제대로 되는 건지, 이걸 조사를 했는지, 이런 근거 자료를 좀 상세하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의대 수요 조사는 물론이고 배정위 회의록까지도 재판부에 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재판부가 만일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 절차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각 의대는 예전의 모집 인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험생들이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했잖아요. 올해보다 1,500명가량 늘어나는데 이 면면을 들여다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대들이 제출한 모집 인원을 취합을 했더니 어디는 그대로 가고 어디는 줄이고 해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올해보다 1,469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인 그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계 대상에서 빠져서 조금 변동이 있어요. 1,489명에서 1,509명 이 사이가 될 것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2,000명이다 딱 발표를 했던 것보다는 75% 수준이 됩니다.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증원 규모, 원래 배정받았던 규모의 절반씩 줄여서 신청을 했고, 대다수 사립대는 배정받은 증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게 방금 전에도 짚어봤지만 그 5월 말에 최종 확정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법원이 지금 최종 승인 보류를 요청한 상태라서 네. 이 법원 판결이 증원 향배를 가릴 수 있는 변수가 됐고요. 핵심은 이게 정부도 치중했던 게 국립대병원을 키우자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사립대는 그대로 규모를 유지를 하고 국립대 의대들이 일제히 절반씩 줄였어요. 네. 그러면 감원 인원을 봤을 때 사립대 의대에서 90명 줄였는데 국립대 의대에서 400명이 넘게 줄인 겁니다. 4배 이상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 거점 국립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립대 정원 줄여서 비용 줄이려는 심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지금 좀 유연성을 가져가고 내년에는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양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학생에게 대면 사과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양대 의대 TF라는 게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한양대 의대생들이 그 집단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꾸린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학생들에게 갑질, 강요 의혹이 일었고, 그래서 교육부가 제보를 접수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조사 결과도 언론 취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TF가 강요를 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너는 왜 서약서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족보라고 하죠. 학습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 너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그 한양대 의대생들하고 취재를 했는데 반강제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 95%가량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다른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웠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TF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그냥 족보를 너한테는 보여주지 않겠다. 이걸 넘어서 네. 전체 학년들 앞에서 공개 사과해라
라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온라인 강의회까지도 또 참석을 해서 나머지 참석자 수 몇 명이 여기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하면서 출석한 사람을 특정하겠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진료 지원 피해 간호법이 이달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안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법안은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또 다르게 수정안인데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 관련 3개 법안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조율한 그런 안이고요. 그래서 여야 간사단은 수정안을 복지위에 상정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간호법안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간호법에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의 반발은 또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대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이제 그 국가 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다음 해 예산을 이제 짜잖아요. 근데 예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비하는 비용, 비상금. 그래서 정말 급하게 뭐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거나 자연재해가 벌어졌다거나 또 너무 긴박해서 예산 편성의 절차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일단 시급하게 쓰고 그 다음 해에 국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그런 돈을 말합니다. 이 예비비는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또 예외적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게 한국일보에 따르면 제일 많이 쓴 거 이번 정부에서 예비비에 제일 많이 쓴 게 해외 순방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 두 가지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1년 차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쪽에 비용이 쏠려 있는데요. 보면 2022년에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360억 원을 요청을 했고 또 행안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135억 6천여만 원 지출이 승인이 됐고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금액이 56억 원 정도,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 경비가 96억 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가면서 쓰인 돈이 650억 원 정도가 됐다. 이게 예비비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고 집권 초반에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돈이 많이 쓰였다면 그 다음 해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이제 외교 활동 해외 순방 쪽에 많이 쓰였는데요. 총 6차례 예비비가 편성이 됐어요. 보면 정상 총리 외교 활동 경비 지원이 328억 원,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에 76억 원 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총 532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왜 예비비를 썼지 보면 애초에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걸 다 쓰고 그 2배의 비용을 예비비에서 추가 편성해서 사용한 겁니다. 야당에선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대통령이 예비비를 쌈짓돈 쓰듯이 꺼내 썼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그냥 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산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임이 있으면 이거는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물어서 앞으로 대통령실 예산 특히 예비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과 절차적인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정부는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외교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가 되면서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고 또 호텔 항공료들이 다 오르면서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양자회담을 30여 차례 진행을 하느라 예산이 딴 때보다 더 필요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이런 일부 국제회의는 이미 정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할 사유에 해당한다라고도 해명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볼까요? 대통령실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물가 안정에 힘을 쏟는다고요? 네,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부처를 넘어서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민생 물가 태스크포스는 먼저 가격 변동폭이 크거나 혹은 국민 체감이 높거나 또 전체 물가 영향이 큰 품목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 품목으로 해서 물가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비용이나 유통 공급 구조 또 해외 요인으로 인해서 파급을 받는 그런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사과와 배 같은 품목의 할인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장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고 그래서 지원을 축소했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종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 저장량이 소진되기 직전에 배 지원 금액을 그전에는 또 2,000원을 지원금을 투입을 했는데 1,000원으로 하향했거든요. 그리고 사과는 이 원래 2,000원이었던 거를 1,000원 하는 것도 있고 2,000원 지원도 하고 3,000원 지원도 하고 이게 좀 조금씩 다르게 지원을 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러니까 쉽게 말 정리를 하면 네. 정부에서 사과랑 배 살 때 지원해주는 금액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아예 없어지면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제일 방점인 거겠죠. 네. 실제로 정부 지원이 줄자마자 사과와 배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어쨌든 차츰 사과와 배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결국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더욱이 5월에는 특히 외식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외식 물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가게 살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5월에는 진짜 추가 지출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용돈도 챙겨드려야 되고 어린이날 선물도 있고 그런데 5월 가정의 달 직전인 4월 주요 외식비가 대부분 1년 전보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1, 2, 3월 외식 물가가 5년 만에 20%가량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1분기 전체 물가 상승률이 13%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20%면 정말 상당 수준 오른 네.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외식 물가가 요즘 뭐 안 오른 게 없긴 하지만 옷이나 화장품, 책 이런 거 오른 것과 비교하면 외식 물가가 상당히 크게 뛰었습니다. 김밥, 짜장면 같은 자주 찾는 외식 메뉴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김밥집 한 줄 가격이 이미 5,000원 안팎이 되고 또 3원 이건 서울 기준이긴 한데 짜장면, 냉면 한 그릇이 7,609원, 11,472원으로 꽤 올랐습니다. 네. 네. 평양냉면 같은 경우 유명한 곳들은 요즘에 더워지면서 줄 서고 그러는데 서울의 유명 평양냉면집 한 그릇 가격이 14,000원에서 16,000원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외식 물가는 한식, 양식, 중식 종목을 가리지 않고 올랐고요. 이런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번에 피자헛과 이렇게 맥도날드 얘기도 했는데 굽네 치킨이 지난달에 2년 만에 치킨값을 1,900원씩이나 올렸고요. 파파이스도 가격을 평균 4% 인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이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내수 시장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어요.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그 현안 분석을 통해서 최근 내수가 부진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작년 말쯤에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다가 하반기 이후에 그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다시 반등을 하다가 네. 그런데도 내수 회복세는 아직 이렇게 눈에 띄게 뭐 두드러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수출이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해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고금리 기조 그 영향을 받아서
기업 투자,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금리 인상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출 회복 효과가 확대를 하면서 내수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현상은 이 불가피한 통화 정책의 결과를 영향을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지금은 어쨌든 간 다른 것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자제해달라고 제언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오전 내내 돌발 구간 중심으로 고속도로 정체는 길었는데요.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청주 분기점 부근에서 난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여전히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잠원부터 서초 사이와 죽전에서 수원 부근, 다시 기흥동탄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와 또 오산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렇게 전 시간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사고 여파로 중부고속도로에서도 남이 방면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곡 분기점 부근과 호법 분기점에서 모가 일대, 이후로는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창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최상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깨졌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먼저 짚어볼 건 이 영수회담으로 협치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영수회담 이후에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지 않고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특검 수용 등 13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할 일을 하겠다. 특검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 영수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도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고요. 다른 의원들도 일제히 평가절하에 나섰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협치 정국의 물꼬를 어쨌든 영수회담으로 텄는데 민주당이 단 며칠 만에 이걸 깨고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재개했다고 보고 네. 있어서 이른바 나쁜 정치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반응도 세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일정 사항의 이유입니다. 21대 국회가 5월 말로 종료가 돼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5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말인 27일이나 28일쯤에 마지막 본회의를 잡아서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해서 통과되려면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이런 셈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는 다르게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이지만 고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사안이다.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국회에서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특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서 이 부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네. 이제 특검 세부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린 뒤에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도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네. 총선의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상봉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관측 내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재추진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는 수사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돌려보내거나 두 번째는 현 법안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실상 야당의 특검이다. 국민의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재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합의 처리가 아닌 단독 처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났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296명이에요.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을 통해서 이게 특검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현재 범야권 의석이 181석이고요. 여권 의석이 무소속을 포함해서 115석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인 198석을 채울 수 네. 있습니다. 이번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특검 찬성 여론이 거세질 경우에 낙선자들이나 이제 비윤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이제 재표결에서 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5월 3일날 표결에 불참하고 이제 전원 퇴장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표 단속을 위해서 재표결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전원 퇴장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선을 살짝 돌려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고된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실무진들이 윤석열 정부 3년차 어젠다를 설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민생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데다 이제 수출이 호조가 보이는 점을 좀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경제 활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방침이고요. 이제 앞서 총선 기간에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밝혔던 각종 민생 정책 중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좀 풀 수 있는 사안들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민정수석실 폐지는 원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총선 패배고요. 그래서 이제 민심을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받아진 결과입니다. 그 명칭도 민정수석실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데요. 일각에서는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의 명칭 변경도 좀 거론이 됐는데 민심을 청취해서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이라는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기능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공직 비리, 감시, 검찰, 경찰 등 이제 사정기관을 총괄하고요. 민심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운 이유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하는 본래 기능보다 사정기관을 좀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정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정비서관을 신설을 하면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정보만 수집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지 않을까요? 네, 오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취임식이 중앙당사에서 있었는데요. 모두 발언에
서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이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현재 전대 룰은 당원 투표 100%인데 수도권과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늘려야 한다. 네. 이제 총선에서 참배한 만큼 당신보다는 민심을 반영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반면에 이제 주류 세력인 영남권이나 친윤 의원들은 현재 이제 당원 투표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인 만큼 네. 아직 비대위가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도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경선 일정이 일주일 미뤄졌고요. 이른바 추대론까지 거론되던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일단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애초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불출마 입장 표명도 조금 황당하다는 게 이철규 의원 네.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 불출마로 좀 가닥을 잡은 데는 비토가 당내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이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나갈 경우에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말 이뤄지는 이제 특검법 표결에서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제 판단에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송석준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판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송석준 의원이 일단 공식 선언을 하긴 했지만 보다 강한 그립을 줄 수 있고 또 야당과 거대 야당과도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인사가 더 낫지 않느냐. 좀 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성일종, 이종배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네. 조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원내대표는 22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해야 해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정말 욕을 먹을 수 있는 어려운 자리라서 자리죠. 네, 다들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 추경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볼게요. 민주당에선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상황이에요. 오늘 찬반 투표가 실시됐는데 이변은 없었어요. 네,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연히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당선이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도 이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요. 이번에도 이제 반대표를 공개할 경우에 당이 좀 시끄러울 수 있고 또다시 친명, 비명, 개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개를 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오늘 찬반 투표를 하기 전에 박찬대 의원이 후보 정견 발표에서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원내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이 두 가지 주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네. 22대에서도 입법 독주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무려 10차례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 방식을 이용해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해 왔습니다. 22대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단독 처리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후반기에는 운영위 법사위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대 야당의 제동을 걸어왔는데 만약 민주당이 이 둘 다 가져오게 되면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국회로 부르는 일이 잦아질 뿐만 아니라 본회의로 가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 프리패스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민정수석에는 누가 지금 유력하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네네. 났지만 네. 민정수석 비서관의 김주연. 네, 맞습니다. 김주연 네. 전 차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주치의 코너 그리고 김윤아의 멜로우팝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끄물끄물한 날씨와 꾸물꾸물한 날씨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첫 음절과 세 번째 음절에 모음 을을 쓰는 끄물끄물한 날씨가 맞습니다. 날씨가 활짝 개이지 않고 몹시 흐려지다를 뜻하는 형용사는 끄물끄물하다고요. 아침부터 하늘이 끄물끄물하더니 마침내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처럼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 냄새가 쾌쾌하다와 냄새가 퀴퀴하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냄새가 퀴퀴하답니다. 퀴퀴하다는 상하고 찌들어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구리다를 뜻합니다. 문제에 나온 퀴퀴하다는 틀린 표현인데요. 비슷한 발음인 모음 오이 위를 쓰는 퀴퀴하다는 맞는 표현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마마한 강아지와 요마만한 강아지 중에서 맞는 것은 요마마한 강아지입니다. 요마마하다는 요 정도만 하다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이와 비슷한 이해로 이 정도만 하다는 이마마하다고요. 그 정도만 하다는 고마마하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25도, 정선이 27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춘천이 29도, 대전, 대구 28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초여름 더위 속에 일교차가 크겠고요. 어린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에 먼저 비가 내리고 전라권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부터 중부 서해안과 전라권에,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 100에서 150mm 이상,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에 최대 80, 그 밖에 전라권과 중부 서해안에 최대 60mm로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안가엔 바람도 매우 강해질 전망이라 비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홍초로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을 추진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교수 휴진으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미혼 남녀 10명 가운데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조사기관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였고요. 대상은 25살부터 49살 그리고 남녀 2천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90% 가까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무려 90%였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느낀 게 있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여성은 남녀평등 육아 참여 문화 조성이었습니다. 미혼 남녀 응답자 중에 39%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이유들을 자세하게 들여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88%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 출산, 양육 등에 대한 부담이라는 답변이 92%나 차지를 했습니다.
현재 정책에서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인데요. 한 266만 원이 적정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인데 이게 한 26일에서 30일로 늘려야 한다라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네. 네, 이번에 살펴볼 소식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50점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작년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대상은 11,400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등 4가지 영역에서 권장 시간과 비교해서 얼마나 균형 있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산출을 해봤는데 결과가 100점 만점에 45.3점입니다. 50이 안 되고요. 네. 이번 조사를 보면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모두 권장 시간을 넘었습니다. 수면 시간도 평균보다 적었는데요. 네. 이 하루 평균 수면은 8시간 25분이라고 하면 다행히 초등학생은 이걸 넘어서 9시간 이상이었지만 중학생은 평균 7시간 51분, 고등학생은 평균 6시간 32분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저는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설레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본다는 응답자가 60%인데 그 이유도 오히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재미있어서 아니면 딱히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친구랑 노는 재미를 잘 알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놀고 싶어도 놀이터에 같이 놀 친구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최근 3개월간 청년 공무원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었죠. 심지어 오래 일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3개월에서 3년 이내 연차인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전화로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폭언을 들은 공무원은 통화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고요. 또 민원 통화의 모든 내용은 이제부터 녹음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도 민원 공무원은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관별로 통화를 한 번 하는데 권장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당한 요구로 시간이 초과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녹음도 가능한데 여태까지 폭언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순간에 다 가능하고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6일 이내 정도의 공무상 병가를 내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쉴 수도 있게 됩니다. 민원인의 폭언은 이미 방치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만 대에서 5만 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이미 기피 부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원도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아무래도 기관 평가에다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과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대처 경우를 한번 찾아봤는데 영국의 경우는 악성 민원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건물 출입을 금지하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가 만약에 된다 하면 모든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해지고 제3자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네. 경기도가 지난 1일 분도를 추진 중인 이 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발표한 이후에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경기도가 지난 1일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명칭이 바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 뒤 하루 만에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청원 글이 올라왔고요. 네. 글의 제목은 평화누리 자치도를 반대합니다. 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3만 2천여 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10,000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 조건을 뛰어넘었고 청원인은 자신을 남양주 주민으로 소개를 합니다. 청원인은 분도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냐, 이름이 너무 이념주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밖에도 새 명칭을 반대하는 청원이 한 30여 건이 잇따라 게시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카페 등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는 이번에 이 새 이름 공모가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정해졌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게 평화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91살의 할머니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게 일단 대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이날 시상식에서 본인이 아닌 신 씨의 아들이 대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고 수상자인 신 씨는 이번 공모전 외에도 다수의 이름 공모전에서 이미 여러 수상을 한 경험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본 일부 누리꾼들은 가족들이 이거 대리응모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도는 이번 공모 기간 약 52,400건의 새 이름이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 대상작 평화누리는 모두 88건이 접수가 됐는데 1등 당선자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이 당첨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한 건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무려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서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한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억측도 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이상기후로 평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오면서 불청객 모기가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요즘 모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전 이미 물렸거든요. 근데 모기의 이 활동성을 나타내는 게 모기 지수인데 4월 서울시 주변 지역의 모기 지수가 54.7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나 증가를 한 건데 그 이유가 4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5도 정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고신대 이동규 교수에 의하면 모기는 외부 기온에 의해서 체온이 변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의 활동도 훨씬 활발해졌고 자연스럽게 모기들의 활동 시기가 올해는 빨라진 겁니다. 이번 주말은 많은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이번 주말 어린이날 연휴고요. 청취자분들도 어린이들과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년 중 어린이에게 가장 위험한 날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가족 나들이가 많은 만큼 5월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도 많은데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카시트를 타지 않고 있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면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카시트의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고 충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통기후 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외출 시에는 부모님들의 반복적인 주의 당부가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는 어린이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성인도 운전할 때는 한 번 더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즐기셔야죠. 근데 어린이날 날씨는 어떨 것 같아요? 날씨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늦은 밤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가량으로 크다 보니까 외출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 계신 분들은 건강관리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기는 상쾌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고 5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면서 밤부터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릴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일 낮 12시 전후로 서쪽부터 강수가 시작이 되고 그 외 지역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는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이어지고요. 중부와 남부 지역은 7일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그래도 낮 기온,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하프타임 뉴스 함께한 박지원 뉴스캐스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네, 할까요?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청취자분들께 더 쉽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원고를 썼던 시간들이 어느덧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이 공간에 대한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웃음이 많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하프타임 뉴스 전해주신 박지원 뉴스캐스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통을 다 겪어서일까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사실 두통이 어디까지를 처음 시작부터 봐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아우 골치야 이것도 두통이냐? 네. 어? 뭐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록 통증이 있는 거를 두통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대한두통학회에서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살면서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여자는 66%, 남자는 한 57%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통을 겪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통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서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4대 만성 질환을 정했는데 1번이 치매, 2번이 사지마비, 3번이 정신질환이고요. 4번이 편두통입니다. 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괴롭히는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하는 두통이죠.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얼마나 두통 환자가 있느냐? 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0년에 87만 6천여 명이었는데 2022년에 112만 4천여 명으로 늘었어요. 2년 사이에 거의 뭐 한 30만 명 가까이가 더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통이 꼭 위험한 두통이 있고 별로 위험하지 않은 두통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평소에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두통이 왔다거나 또는 내가 원래 두통이 약간 이쪽이 골치가 아프고 뭐 이런 정도의 두통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의 두통이 왔다거나 네. 또는 이 두통의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쪽으로 계속 변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통의 증상이 참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정말 뭐 아유 골치야 이런 정도도 있고 네. 구역질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두통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1차성 즉 원인이 없는 두통. 그런 두통이 있고 네. 또 하나는 2차성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두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성 두통에는 긴장성 두통 그다음에 편두통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이라는 건 우리가 화가 나거나 막 굉장히 어디 집중을 하거나 네. 또 너무 어려운 일이 봉착을 했거나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두통이고 편두통은 뭐 다 아시죠. 예. 어떤 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막 눈이 까매지거나 세상이 안 보이거나 소리가 막 하나도 안 들리다 갑자기 두통이 나타나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큰 원인이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라지죠. 네. 근데 2차성 두통은 뇌 속에 뇌졸중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뇌출혈이 생겼거나 또는 뇌경색이 생겼을 경우에 나타나는 두통.
또 뇌 종양이 있거나 뇌가 부어서 뇌 부종이 생겨서 나타나는 이런 두통은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치명적일 수가 있죠. 뭐 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의 증상은 갑자기 아주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즉 망치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머리를 내려친 것 같은 그런 두통. 평생 한 번밖에 못 겪어보는 두통. 그다음에 두통과 함께 열이 나거나 구토가 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요거는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두통을 정말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 잦은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네, 먼저 일반적인 사례들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흔히들 뭐 스트레스가 많으면 두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인이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냐 이러면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뭐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이 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뇌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하죠. 뇌를 싸고 있는 뼈가 있습니다. 이 두개골은 용적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늘어나거나 압력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뼈는 아파지게 되는데 그런 두통 말고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두개골을 싸고 있는 근육. 그 네. 위에 피부가 덮여 있어서 우리 얼굴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근육들이 당겨지면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고 두통이야 한쪽을 막 붙잡고 거기가 욱신욱신 쑤시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근육을 긴장시켜서 만들어내는 두통이에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고 이게 스트레스성 두통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통들이 말이죠. 음식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잖아요. 공복이 되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뇌로 가는 이 당분이 줄어들어요. 뇌는 오로지 당분만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분이 적어졌어요. 뇌는 어떡하죠? 당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도 아파지고 줄어들어도 아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식습관에 의해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 그중에 공복이 길어질 경우에 두통이 생겨질 수 있다.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 점심시간을 걸렀다 그러면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다이어트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굶어야지 그리고 저녁 굶고 아침도 안 먹고 이러면 아파질 수 있다 이거예요.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내가 안 먹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좀 식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머리 아플 때 저는 커피 좀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효과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커피를 마셔서 머리가 안 아파지시는 분은 카페인에 굉장히 카페인을 잘 해결해 내시는 분들이에요. 네. 카페인 내 몸에서 잘 분해되는 분들이에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이 있고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이용해서 아플 때 카페인을 먹게도 하고 그걸 사용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카페인이 금단 즉 카페인이 떨어져서 아파지시는 분은 카페인을 먹으면 금방 안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매일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커피를 안 먹었다. 그럼 아침에 두통이 약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커피를 딱 먹으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깨끗해지지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너무 거기에 금단이 될 정도로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네요. 네. 그럼 혹시 내가 카페인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건지 체크해 볼 네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원래 이제 중독이 돼 있다는 것은 이걸 먹으면 여러 가지가 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해결해 주는 거니까 카페인을 안 먹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라면 이제 내가 중독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머리 아픈 거예요. 두통. 네. 두 번째가 피로하다. 그다음에 졸리다. 맞아요. 졸려져요. 막 힘이 없고
그다음에 우울과 짜증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 네. 집중력이 저하돼서 일을 잘 못하겠다. 이것도 생기고 또 감기와 비슷한 몸이 좀 으슬으슬한 것도 같고 뭐 추운 것 같기도 하고 힘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꼭 감기 걸린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네.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 카페인에 중독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중독됐네요. 아, 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카페인이 그렇게 우리 몸에 나쁘다, 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네. WHO에서는 아니죠. FDA에서는 네. 카페인을 양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첨가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내가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즉 알코올도 잘 분해하지 못하면 얼굴 빨개지고 괴롭잖아요. 카페인도 잘 분해하지 못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슴 두근거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 없이 잘 분해되시는 분들은 양을 얼마나 올려도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는 잘 네.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카페인 이외에도 이 두통을 좀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밀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글루텐 많이 아시죠? 네. 밀가루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인데 이 글루텐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알코올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도 두통이 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통조림이나 또 고기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아질산염 같은 것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나 또는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알려두시면 좋죠. 그럼 반대로 두통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나요? 있죠. 우선은 혈관을 편안하게 확장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아몬드나 보리 같은 이런 채소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머위가 굉장히 그 편두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대한두통학회지에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실린 걸 보면 이 머위에 페타신, 이소페타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염증 물질을 합성하는 걸 막아줘서 두통을 예방하더라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위가 주변에 많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네요. 또 고등어도 포함이 됩니다. 고등어나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두통을 없애주는데 또는 두통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두통에 좀 도움이 되는 차도 있을까요? 차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또는 혼자 마시면서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페퍼민트 차가 굉장히 그런 효과가 큰 거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생강차, 캐모마일 차 이런 것들도 다 두통을 낮춰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사실 이 런던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남자 75명을 6주 동안 차를 마시게 하고 두통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더 많아지는지를 확인했는데 이 차를 먹었더니 긴장할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통도 많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돼서 이 차를 마시는 것이 스트레스성 또는 긴장성 두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좀 마셔봐야겠네요. 근데 사실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통약, 진통제 복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좀 약 먹길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아니 왜 아픈데 참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두통이 있는 분들 괴롭지 말라고 만드는 건데 안 먹고 버티면 어떡하자는 거죠? 빨리 먹고 나으셔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전혀 지금 생각했던 대로 뭐 내성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 안 생기니까 아프실 때는 좀 드세요. 근데 진통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나에게 맞는 진통제를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방법이라고 할 거는 없어요. 내가 먹어봤을 때 가장 효과가 뭐가 있느냐를 이제 시험적으로 해보면 되죠. 우리가 많이 아는 아세트아미노
아세타미노펜 계열이 있습니다. 네. 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먹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제는 간에 약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뭐 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이부프로펜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부루 뭐 이런 거 네.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정말 건강을 위한 필수 의약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로 되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서 나는 이게 잘 맞아. 그러면 그걸 드시면 됩니다. 근데 머리 아플 때는 사실 뭐 밥도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공복이 될 때가 많은데 공복에 이렇게 진통제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사실 공복에 먹으면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장은 위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보내잖아요. 우리 위에서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위산이 나옵니다. 이 위산은 염산과 성분이 똑같아요. 굉장히 강산인데 이 강산에 잘 이겨내기 위해서 위벽 세포들은 점액을 만들어서 싸고 있어요. 네. 그런데 빈 속에 이 진통제를 먹게 되면 이 점액을 조금 부셔버려요. 즉 위벽 보호 작용을 없앱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오랫도록 복용하면 위궤양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복용하실 때는 식사를 좀 하고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너무 막 안 들어가 막 나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못 먹겠어 네. 그럴 때는 우유 같은 걸 조금 드시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군요. 네. 저희가 앞서서 뭐 병원에 가야 하는 두통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경우들인가요? 정말 이 두통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우면 사람들이 병원을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일까요? 그래서 두통학회에서는 이러면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1, 2, 3을 붙여서 1월 23일을 두통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2일 이상 두통이 있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병원을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2번 이상씩 두통이 자꾸 나타난다 못 참겠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가보라는 뜻이에요. 두통은 너무 참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두통. 그거는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알겠죠. 정말 크게 본인이, 아프니까. 네. 두 번째는 한쪽이 두통이 생겼는데 반대쪽으로 마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네. 또는 열이 난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돼. 바로 가야 됩니다. 또 기침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두통이 생겼다. 이때도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두통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소 잦은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옐로우 카드의 Light Up the Sky.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박현주님 조카가 8살인데 자다가 두통이 심해서 구토를 하고요. 힘들어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두통이 심할 수가 있나요? 하셨어요. 네, 되게 이런 경우는 그 뇌염 이런 게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뇌염은 이제 바이러스성 뇌염이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저절로 좋아졌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두통이 생기거나 구역질이 계속되면 뭐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게 해결이 되신 모양이죠. 뭐 이 정도면 네, 그러신 그러면 것 같아요. 아주 다행이시고 그 바이러스성 뇌염이 생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3110님 갱년기인 나이인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기분 나쁜 두통이 가끔 생깁니다. 갱년기 증상인가요? 그냥 두면 지나갈까요? 하셨어요. 근데 뭐 별로 두통이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뭐 약간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별일 아니실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뭐 그냥 갱년기도 아니고 요즘 받는 아마 스트레스랑 연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8308님, 편두통이 자주 오는 편인데요. 심할 때는 안압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까지 아프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하셨어요. 네, 편두통 올 때 근육이 다 당겨지기 때문에 눈도 아파질 수 있고요. 또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편두통이 자주 오면 편두통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진통제로 잘 안 되고 편두통에 특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잘 받으신 다음에 그런 약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남유리님, 가끔 기상 후에 두통으로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잠을 자서 그런 걸까요? 자세랑 두통에 관련이 있다고 들어서요. 하셨어요. 근데 뭐 자세가 두통과 관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자세로 두통이 생기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기상 후에 생기시는 것은 그 전날 뭐 곤란한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또는 너무 힘들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깊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통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엔 90년대 댄스 가수들의 멜로우팝 들어봤잖아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노래들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그 익숙한 이름과 노래들이 나오니까 다들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봐서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그런 익숙한 기쁨을 드려보고자 테마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 익숙함은 음악의 익숙함이기도 하지만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상당히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음악가들의 멜로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야 예능 패널 아저씨들의 멜로팝 준비해봤는데요. 네.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 새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복가 아저씨라고 많이 불리던데 그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패널들 가운데 이제 음악가들이 꽤 있는데요. 그 음악가들의 면면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90년대 정말 천재 소리 한 번쯤 들어봤던 네. 아티스트들이 앉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네. 오늘 작은 오해도 좀 풀어줄 겸 이들이 얼마나 또 멋진 멜로팝을 해온 아티스트인지도 소개할 겸 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능 패널 아저씨로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멜로우팝계의 거장인 분들 네. 누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분 준비해봤는데요. 이분 정말 이미지 좀 벗어야 되거든요. 바로 유영석 씨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오늘 소개하는 세 분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예능 패널 아저씨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음악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티스트는 사실 한 8, 90년대 정도 또 라디오를 좋아했던 또 한국의 대중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절대 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인물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우선 푸른 하늘 또 화이트 같은 그룹으로 상당히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8, 90년대를 정말 화려하게 보낸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히트곡도 너무 많아요. 푸른 하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눈물 나는 날에는이랄지 뭐 겨울바다랄지 뭐 꿈에서 본 거리랄지 정말 이 서정적이면서도 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깨끗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순한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팀의 이제 중심에 유영석 씨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 푸른 하늘 초기는 그 동아기획이라는 또 80년대에 너무 좋은 아티스트를 많이 발굴했던 이 레이블에서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처럼 만들었던 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5인조 정도로 구성이 되었다가 팀 멤버 부침을 많이 겪고 결국에는 원년 멤버였던 유영석과 이제 드러머 송경호 씨가 남아서 푸른 하늘의 마지막까지 좀 이끌어가서 아마 요즘은 거의 푸른 하늘을 2인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활동 기간이 그쪽에 좀 길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화이트도 인기가 꽤 많았었는데 푸른 하늘이 좀 그런 서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도요회적인 세련됨이 있는 곡들도 있었다면 화이트는 좀 뮤지컬
뮤지컬 음악 같기도 하고 동요 같기도 맞아요. 한 굉장히 좀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줬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네모의 꿈 같은 곡일 텐데 그렇게 좀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뮤지션이 바로 유영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노래 가운데 이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도 모르게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푸른 하늘 4집의 두 번째 트랙으로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푸른 하늘이 한 1, 2집까지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정말 순한 영혼을 가진 음악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고 3집부터는 색이 좀 확 바뀌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좀 도회적이기도 하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런 세련된 느낌의 뭐 시티팝 같기도 한 컨템퍼러리 팝을 좀 부르게 되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곡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푸른 하늘에 아무도 모르게 듣고 올게요. 푸른 하늘에 아무도 모르게 듣고 왔습니다. 유영석 씨에 이어서 만나볼 분은 누구예요? 네, 유영석 씨 나왔으면 그 옆에 종종 앉아 계신 이분이 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능 패널로도 많이 활약 중이지만 또 한국 대중음악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도 빼면 서러운 네. 그런 인물이죠. 윤상 씨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K-팝의 아버지 편? 그때도 소개 한번 해드렸어요. 맞아요.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윤상 씨 뭐 최근엔 예능 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 활동했을 때는 예능에서 보기 어려운 분이었잖아요. 아, 이분이 좀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활동 진짜 초기에는 아이돌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TV에서 하는 쇼 음악 프로그램 같은 데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이외에도 예능을 넘어서서 뭐 시트콤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곳에서 배우로도 활약을 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 초기는 오히려 약간 멀티 엔터테이너 같은 활약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이 아티스트가 그래도 90년대부터도 굉장히 좀 실험적인 음악도 많이 했었고 음악계 안에서도 정말 완벽주의의 좀 진취적인 음악을 하는 젊은 아티스트로 언급이 많이 되는 한편 가문의 영광 같은 시트콤에 등장을 하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기하기도 하고 좀 연기에 있어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활동을 해나간 음악가는 또 한국 가요계에서 좀 드물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음악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계속 좀 탐구하고 파고드는 활동을 해나가면서부터는 한국 미디어에서 좀 보기가 어려워졌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아들이 데뷔를 하면서 다시 소환이 됐죠. 그러니까요. 아들과 함께 더 자주 TV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전 사실 결국 요즘에도 그렇게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이 많고 아들과도 같이 엮여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좋은 음악을 계속 꾸준히 해오면서 본업을 잘 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리스펙을 받으면서 예능과 뭐 음악 이 두 가지 토끼를 계속 잡아가면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본업 못하면 다들 잊어버리겠죠. 그냥 예능 아저씨겠지만 그렇겠죠. 사실 이 아저씨 음악을 잘한단다 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좀 음악적인 부분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고 싶다는 욕심이 저에게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윤상 씨 명곡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곡을 골라오셨어요? 사실 윤상 씨도 멜로팝 골라보라면 제가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도 한 20곡 정도 뽑을 수 있는데 그쵸. 그래도 진짜 대표곡이라고 할 만한 곡은 역시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걸음 더라는 곡이거든요. 이 곡 진짜 도시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한국어로 도시팝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트랙이 아닌가? 차문 탁 닫으면서 색소폰이 끝나는 그 엔딩까지도 네.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이 곡 나가는 동안 함께 따라 부르신 청취자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정말 곡 자체로도 너무 좋은 곡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도시팝 진짜 뭔가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눈앞 풍경이 펼쳐지는 곡이라는 생각이 발표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유영석, 윤상에 이어서 만나볼 분은 누군가요? 네, 이분은
사실 저희 이 멜로팝에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은 등장하는 단골 손님 아닐까 네.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유영석, 윤상 그리고 그 옆에 늘 앉아 있는 그분입니다. 바로 김현철 씨 네.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멜로팝 단골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예능 프로그램 단골이기도 해요. 워낙에 입담이 좋고 그 푸근한 이미지 때문에도 네. 사실 데뷔 때부터도 라디오 TV에서 정말 많이 만날 수 DJ도 있는. 하셨었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도 제 기억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코너에서 봄이와 그대와의 블루 뭐 오랜만에 이렇게 세 곡 들어봤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들어볼 김현철 씨의 멜로우팝은 어떤 곡이에요? 사실 요즘 좀 많이 날이 더워지기도 했고 이 계절이 더 깊어지기 전에 꼭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가져온 곡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1989년 발표한 김현철 1집의 수록곡인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아, 네. 아, 이건 봄에 좀 들어줘야 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5월이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곡이 그 서울과 춘천에 있는 경춘선을 모티브로 하고 있대요. 당시에 너무 기차가 느려서 김현철 씨는 중간에 내렸다고 하는데 강촌이었나요? 그 역에서 내려서 그냥 춘천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비하인드가 네. 있기도 한데 하지만 지금까지도 춘천 그리고 봄, 뭔가 설레는 시작을 떠올릴 때 언제나 소환되는 곡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준비해봤어요. 그거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김이나의 멜로우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